이번 시간은 제1장 농산물 유통의 개요 및 환경 중에 1단원 농산물 유통의 개요와 특성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이라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유통의 개념을 알 필요성이 있게 되겠지요. 유통이라고 했을 때는 생산자와 또 소비자가 존재할 것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중간에 유통업자가 위치하게 될 겁니다. 유통이라는 부분들은 어떠한 물품, 생산물을 계약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생산자가 유통업자에게 해당 생산물을 주게 될 것이고, 유통업자는 소비자에게 해당 생산물을 이전하게 될 겁니다. 개인인 민간인이 될 수도 있고 자연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겠지요. 즉 유통이라는 부분들은 소유권이 권리로서 이전이 되어지는 인격적 거래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느 한 일방이 이렇게 계약합시다 라고 했을 때 그 반대가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을 하게 될 것이고, 이 계약 성립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겠지요. 즉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하는 것이 곧 유통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유통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것이 바로 물적인 흐름인 물적 흐름, 줄여서 물류가 되는 겁니다. 즉 계약에 의거해서 누군가가 물품을 주고 그 물품에 대한 정당한 화폐 가치를 제공을 하게 되면 물품의 이전이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유통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에 의거 관련된 물품을 이전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통이라고 표현했을 때에는 물류라는 부분들도 같이 포함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유통이라는 흐름 자체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전되어지게 되는 전체적인 경제적 활동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물품의 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농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산물은 우리가 흔히 이용을 하는 상용품 또는 제공품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혹은 공장에서 생산했다는 공산품이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 정형화된 제품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나사라든지 아니면 연필, 상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거래되는 물품들이 있게 될 텐데, 농산물은 이러한 것들처럼 표준적인 생산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대상이 되지요. 따라서 1단원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유통이라는 흐름이 일반적으로 이렇다. 그런데 농산물이 다른 어떠한 제공되어지는, 만들어지는 그런 표준품에 비해서는 조금은 다른 특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로가 농산물 유통의 의의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6번째까지는 유통과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유통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게 재화나 서비스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라는 단어가 들어왔죠. 이 사용자라는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한 물품을 사용해서 더 많은 제품 혹은 더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누군가가 있게 된다는 것이고, 농산물로 그 대상을 농산물로 하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공식품이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용자에게 라는 통칭적 의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존재하는 장소적, 즉 위치가 서로 다른 장소적의 이동이 있을 것이고, 시간적, 즉 쌀이 가을에 추수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계절에서도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그 공급과 수요를 이루어 줄 수 있는 시간적, 또한 소유권적,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에 의거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또한 품질적, 수량적 간격, 이것 또한 조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유통이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는 일반적 유통의 개념이라면 농산물 유통이라는 개념들의 그 농산물 대상을 가지고 오게 되면 생산된 농산물이 생산자인 농업인으로부터 소비자나 사용자에게 이르기까지의 모든 경제활동이라고 통칭할 수 있지요. 농산물 유통의 시작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도 저도 이제 농사 이런 밭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거 하기도 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육종의 사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동그라미 4번 보시면 농산물 유통은 단순히 농가에서 판매한다는 것만이 아니고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계획을 수립, 이에 따른 생산을 하고 그 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조직적인 경제활동의 수행, 예를 들어 마케팅, 그런 활동을 수행하며 판매 후에도 신용을 인정받기 위해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소비자나 사용자가 원하는 이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내가 무언가 만들면 구매하라 라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소비자의 주권의식이 상당히 강해졌죠. 다시 말해 주인의식이 강해지게 된 겁니다. 즉 정당한 가치를 제공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받는 것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물품은 나의 니즈와 원츠, 즉 필요와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무언가 봐야지, TV가 필요하고 그것을 평면으로 할지 3D 입체 TV로 할지와 같은 것을 원하게 되면 그 원하는 바를 생산해야지만이 소비자가 소비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나 사용자가 원하는 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여러분들이 마트나 혹은 농협 같은 데 가시게 되면 친환경 제품 있죠. 이 친환경 제품이 나온 이유는 소비자들이 원했으니까. 그래서 친환경적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유통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판매로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계획하는데 그 계획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소비자, 그 소비자들의 니즈와 원츠에서 출발을 한다는 것이고, 판매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매 이후의 활동까지도 통칭할 수 있는 그런 경제 활동까지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동그라미는 농산물 유통은 유통이라는 부분들이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그런 품종, 종류 굉장히 많지요. 따라서 각기 다른 유통 기능과 각기 다른 유통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보관이라는 것이 긴 농산물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농산물도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동그라미, 농산물 유통은 유통업자에 의해 크게 의존하게 되고 생산자의 수치 가격, 소비자의 지불 가격, 유통업자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유통업자가 어떠한 품목들을 매수한다고 했을 때 그 매수 가격은 곧 생산한 농업인의 수익이 되는 것이고, 소비자에게 이 가격의 판매라고 했을 때에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코스트, 비용이 되는 것이죠. 또한 재미있는 것은 직거래하면 더 나았지 않겠는가? 물론 직거래라는 전자상거래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유통업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 그러느냐? 쌀이라는 것을 예로 들어보자면 쌀, 철원,
호남, 평야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또 그러한 쌀을 구매를 하는데 품종 자체가 고시희깔이냐 아니면 현미냐 햅쌀이냐 다양한 요구들이 존재할 수 있겠지요. 이에 따라 수많은 생산자들, 상대적으로 영세한 생산자들을 중간에 유통업자가 매입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 매입을 통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그러한 수량 단위로 나누어서 쪼개서 분할해서 또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유통업자를 상인적 관점으로 나누게 되면 도매상과 소매상이 나오게 되는데 소매상의 소는 작다라는 의미죠. 다시 말해 생산자의 품목을 도매상이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구매를 하게 된다면 소매상은 그러한 구매 품목들을 상대적으로 소량으로 매매를 위한 목적으로 구매를 할 것이고 또한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작은 단위로서 구매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에 따라 가격이라는 것의 형성도 이러한 과정 내에서는 유통업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도 생산자가 마트로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직거래의 그런 유통 과정을 거쳐서 중간에 다른 단계를 거치는 것을 생략하기 때문에 가격은 낮아지게 되죠. 소비자는 그렇게 저렴해진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이 곧 유통업자에 의해 영향받은 가격,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동그라미는 이러한 농산물 가공할 수 있지요. 통조림 같은 것으로 이제 가공식품으로 만들게 되면 유통할 수 있는, 우리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길어질 수 있게 될 겁니다. 농산물 가공은 농산물 유통 가운데 물리적 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산물 유통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당연히 포함을 해야죠. 농산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8번째 동그라미와 9번째 동그라미는 유통과 관련된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8번째 동그라미 2번째 줄 중간쯤에 보시면 각 상품의 유통 조직 형태는 유통의 일반 조건과 유통의 기초 조건,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분한다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게 되는데 일반은 누구나 영향받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초라는 것은 그 품목만이 받는 조건으로 이해하시게 되면 구분하는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죠. 9번째 동그라미, 유통의 일반 조건은 한 나라 경제 중에 모든 상품 유통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은 각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물종 유통의 기술 조건, 인구 분포 구조, 유통산업의 노동 사정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통의 기초 조건은 같은 유통의 일반 조건 하에 있으면서도 상품 종류마다 유통면에서 고유 특성을 가지게 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농작물에서도 무, 배추, 쌀처럼 다양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의 일반 조건 하에 기초 조건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째 괄호는 농산물 특성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유통은 무엇인데 농산물 유통은 무엇이다 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죠. 또한 그 유통에서의 유통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영향이라는 부분까지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유통이 일반 조건뿐만 아니라 기초 조건이라면 그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어떠한 부분이 있겠는가? 그 부분들이 농산물마다 왜 유통 경로가 상이할 수밖에 없겠는가 하는 가장 보편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농산물은 계절적 편제성을 가진다. 특정 계절에 생산되는 품목들이 있지요.
수입하는 품목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 봄, 여름, 가을처럼 계절별로 생산되어지는 품목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철 과일 같은 것이죠. 두 번째 동그라미, 농산물은 부피와 중량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나 배추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크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피를 가지고 운임이라는 부분들이 오르지 않도록 유통업자들이 그 유통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농산물은 부패성을 갖게 됩니다. 부패라는 건 기한이 도래할 경우 그 해당 농산물이 상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동그라미 네 번째, 농산물은 질과 양이 불균일하죠. 같은 벼라고 해도 나오는 쌀, 알의 개수가 틀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질과 양이 불균일하다는 이야기는 품질이 다르다, 균질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특산물 같은 것이죠. 지역 특산물과 같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동그라미는 농산물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닌다. 즉 농산물 그 자체로도 소비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공식품으로 만들게 될 수도 있잖아요. 다양한 형태로서 이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동그라미,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입니다. 경제적인 용어인 비탄력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왠지 어려운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격이 오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밥을 먹지 말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라는 부분들, 공급, 수요라는 부분들이 오늘은 쌀 가격이 떨어졌으니 100그릇 먹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민감한 정도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비탄력적인 특성을 갖는 것이 농산물이 되죠. 일곱 번째 동그라미, 농산물은 상품적 가치에 비하여 부피가 크고 무겁죠.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품이라는 것들을 구매를 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부피는 큰데 가격은 좀 저렴한 특징을 갖게 되죠. 즉 상품적 가치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겁고 계절성 같죠. 부패 변질되기 쉽습니다. 또한 같은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품질이 같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 표준 규격화도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농산물을 표준 규격화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공식품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규격화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게 되죠. 통조림의 크기가 규정이 표준이 되어지게 되면 그 통조림을 쌓는 상자의 표준이 가능해지고 그 상자들을 실을 수 있는 자동차의 그런 규격도 표준화가 될 수 있겠지요. 또한 그러한 화물들을 보관하는 창고의 표준도 가능해지게 될 겁니다. 여덟 번째 동그라미는 농산물의 특질입니다. 기억해 보시면 생산 과정과 생산물이 자연에 의해 규제받을 수밖에 없죠. 계절성을 띠니까요. 즉 생산 시기와 기간이 자연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생산량과 생산물의 품질 또한 토질 그리고 기상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동그라미 니은, 농산물 생산은 대부분 가족 단위로 생산하는 경우 당연히 많지요. 그 공급이 가족 단위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세적이고 분산적입니다. 또한 농산물 소비는 무수한 가게에 의하여 매일 반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요 또한 분산적이죠. 상대적 소비 금액도 소비량도 영세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통업자, 수많은 생산자들의 물품을 구매할 것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수량 그리고 그 수량에 맞는 가격으로 무수히 많은 그리고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 동그라미 니은에 관련 내용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괄호는 농산물 유통의 특성입니다. 앞에서 개요와
특성이라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동그라미 1번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뿐만 아니라 가격도 불안정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건 흉작입니다. 그럼 당연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계류적인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또한 이에 따라 가격도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풍년이 됐다. 좋은 거죠.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면 팔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운송비가 더 커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해당 농작물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른 품목으로 키워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동그라미 2번 농산물의 수요는 개별 소비자 기호에 따라야 하고 공급은 생산량과 재고량에 의존해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품목, 어떤 농산물, 뭐 다른 축산물이나 수산물도 있겠습니다만 각각 상호간이 원하는 그런 품목이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식사를 하실 때 좋아하는 반찬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농산물이 만들어지고 생산되어져서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농산물을 구매할 때의 기준은 개별 소비자 기호에 따르게 되는 것이고 공급은 얼만큼 생산했는가 또 그 생산된 것을 얼만큼 보관하고 있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세 번째 동그라미는 농산물 유통은 유통 경로가 여러 단계이므로 유통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단계들을 줄이기 위한 농산물 유통센터 같은 것들을 구축해서 이 합리적인 또 경제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지요. 네 번째 동그라미 농산물 유통은 농산물의 특성에 기인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농산물의 유효기간이 긴 품목도 있지만 짧은 품목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유통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보관을 하는데 냉장, 냉동의 보관 상태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카고 트럭처럼 드라이한 상태로 원래 그대로 보내는 그래도 이제 또 상관이 없는가처럼 농산물 유통은 농산물 특성을 기준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동그라미 따라서 다시 말해 결국 농산물 유통이란 농산물이 생산자인 농업인으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경제 활동이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괄호는 농산물 유통의 중요성입니다. 해당 중요성의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농산물을 안 먹고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당연히 중요하다라는 상식적인 정보도 있지요. 좀 더 살펴보면 동그라미 1번 오늘날 농업 생산은 상농업 시대의 농업 경영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이라는 것을 할 때 우리 역사라는 게 무언가 먹어야지 할 때 떠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했었다가 정착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 정착의 원인이 되었던 농작물이 있지요. 즉 정착 농업의 활동을 하게 되었다가 잉여되어지는 생산물, 남는 생산물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거래라는 것이 있게 되고 다시 한번 목적성을 가져서 판매를 위한 농작물을 또 생산할 수 있게 되었죠. 즉 그래서 상농업시대라고 부르게 되는 그러한 농업 경영 방식이 오늘날의 농업 생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는 합리적 경영 방법에 의하여 비용을 줄여야 하고 공공판매 등으로 거래 과정을 유리하게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제품 자체, 그 상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패성 빨리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적정한 가격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또 판매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상호간에 이 생산자도 좋고 유통업자도 좋고 소비자도 좋은 상황이 되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재미있는 단어인 합리적 경영 방법. 왜냐하면 1번에서 얘기했다시피 농업을 하는데 상거래적 부분을 감안한 상농업 시대이기 때문에 경영이라는 단어를 갖고 올 것이고 그것이 합리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합리라는 것은 비용을 낮추면서도 능률이라는 것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리성을 가진
합리적인 경영 방식이라고 했을 때에는 농작물을 어떻게 생산하는데 비용을 낮출 수 있을까? 그러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을까? 생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합리적 경영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합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중 여기서는 비용을 낮추고 라고 했죠. 비용을 낮추는 것만 포커스를 맞춘 것은 아니고 이 단어가 의미하는 부분은 능률도 같이 오르는 개념이 됩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농산물 유통은 인간 생활의 기초가 되는 식품의 유통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네 번째 동그라미, 결국 농산물 유통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개별 농가의 입장에서도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농업 생산은 농업기술 발전에 따라 생산량이 점차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유통 체계가 구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합리적인 경영 방식이라는 합리를 지향을 하고 그 합리성을 위해 시대의 발전되어지는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그러한 도입 기술에 의거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 예시 문제 맛보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농산물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보면 품질이나 크기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화 등급화가 용이하다. 이건 당연히 틀렸죠. 내용 자체를 학습하지 않아도 앞 문장과 뒷 문장이 맞지가 않아요. 품질이나 크기가 틀린데 표준화 등급화가 용이하다. 이건 이 문장에서도 문제가 되죠.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품질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용이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표준화가 쉽지가 않죠. 고구마 같은 경우에도 크기가 제각각이거든요. 이에 따라 용이하다를 용이하지 않다 해야지만이 올바른 답이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옳지 않은 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1단원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배워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 부탁드리고요.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